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목기술원의 이영수입니다. 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 올라왔어요. 처음에 계획표를 보고 30분 안에 이걸 발표한다는 것은 거의 원장님 정도의 내공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졌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시대에 스마트한 식물보호 전략으로 발표하게 된 농업연구사 이영수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SNS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별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하나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제 닉네임 보면 경기도에 YSL이 2003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21년째 제가 경기도에 몸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곤충학자고요. 자연을 좋아하고 미래를 굉장히 지향하면서 모든 일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ENFP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MBTI가 많이 유행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계정하고 MBTI를 까는 것이 자기 모든 걸 밝혀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준비했고요. 저는 전자명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 몇 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명함을 이렇게 이미지 명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찍어놓고 그분들에게 성격에 맞게 좀 이미지 명함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식물병해충 팀이라는 거예요. 저희 팀이. 20년까지는 이제 작물병해충을 연구해 왔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농업 비중은 2%를 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주 노력 끝에 저 작물을 식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됐냐. 98%의 도시민까지 흡수하게 되는 우리 경기도의 미션이 농업기술원의 미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 농업인뿐만 아니고 도시민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식물보호계의 명품 YSL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병해충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농작물에 병해충이, 식물에 병해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 광활한 면적에 이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금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야적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10,000대 정도의 그 배들이 이제 배에 타게 되는데, 여기에 처음에 예를 들었던 노린재 한 마리를 한번 띄워볼까요? 사과에 노린재가 발생하게 되면 농민들은 이제 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제를 통해서라도 수량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방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식물보호에 취약한 이런 상공업 쪽입니다. 이런 것들 이 노린재가 만약에 이 넓은 대지에 놀러 왔다가 저 복잡한 자동차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만약에 저 배를 타고 호주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을 간다 하면 호주에서 그 배가 들어오기 전에 호주에서 검사단이 일단 나갑니다. 바다에 나가서 이 배를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검사자가 한국에서 온 자동차에 저 노린재가 한 마리 붙어 있다 그러면 바로 배를 회항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세척하고 방제하고 다시 호주로 가야 됩니다. 그 비용, 왕복을 하는 비용과 이 차 한 대를 세차하는 비용이 차 한 대로 산출해 보니까 한 16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160만 원이 10,000대를 태우고 왔다 다시 회항했다. 그럼 한 160억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저 해충 한 마리가 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농업뿐만 아니고 우리 상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병해충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식물보호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긍심이 갑니다. 그리고 작물은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어느 특정 부위를 더 취하기 위해서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기형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에 돌려보냈을 때는 당연히 보호가 필요하겠죠. 아주 물가의 어린애처럼 보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식물 보호를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라서 병해충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방면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부정적으로 드리고요. 두 번째, 이 병해충에 대한 악연은 또 왜,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가를 좀 더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스마트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의 생물이 있죠. 비교적 슬기로워 보이고 좀 인물이 괜찮아 보이는 호모사피엔스가 있고요. 곤충의 일종인
노래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구상에 태어난 마지막 막내입니다. 생물종 중에 호모사피엔스는 역사도 35만 년 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화석 자체가 곤충의 화석인데 4억 2천만 년 전입니다. 역사를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동물의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심지어는 200만 종, 500만 종까지 보고 있는 곤충이 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슬기로운 인종이라 해서 호모사피엔스라고 했지만 이 곤충이 갖고 있는 곤충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적응력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 오히려 곤충이 멀리 더 진화하면 인류가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곤충의 놀라운 적응력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지구상의 곤충이 왜 이렇게 날기도 하고 걸려있기도 하고 땅을 파도 나오고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6개만 압축해왔어요. 곤충은 첫 번째 단단한 외국을 갖고 있어서 아주 그 취약한 내부 장기들을 딱딱한 갑옷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외부부터. 두 번째는 굉장히 작은 데다가 날개까지 달고 있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주 각박한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소량의 에너지만 섭취하고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를 쓰면서 날개도 있기 때문에 잘 숨을 수도 있고 또 짝을 찾아서 짝을 찾기도 편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딧물인데요. 단위상식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교미를 하지 않고도 진딧물은 스스로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그 능력,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 곤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못하는 것은 곤충은 아주 뜨거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에는 말 그대로 온갖 생육을 멈추고 휴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면에 들어갔다가 적절한 조건이 되면 다시 활동을 재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휴면 능력도 갖고 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교미를 통해서 정자를 몸에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암컷과 수컷을 스스로 성을 조절하면서 날 수 있습니다. 수컷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수컷만 만들어내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곤충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벌이나 개미 같은 경우는 놀라운 사회성, 조직력,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곤충은 굉장히 4억 2천만 년 전부터 계속 진화해 오면서 이 지구상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곤충이 이 정도인데 해충도 이 곤충의 18%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곤충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해충을 떠나서 해충을 박멸하지 못하는 아주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 예로 한번 들어드립니다. 그럼 악역은 왜 이렇게 발생할까?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병해충의 발생 패턴을 좀 간략히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외래해충의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한번 또 강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후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병해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생긴 토마토가 있죠. 토마토만 심었다 하면 발생하는 해충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저희는 이제 주요 해충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해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게 되겠죠. 방제가 잘 이루어졌든 아니면 어떤 돌발적인 기후로 해서 이 주요 해충이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틈을 삐집고 올라오는 해충이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잠재 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해충이 비운 자리를 잠재 해충이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온갖 조건이 만족했을 때 특정한 해충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돌발 해충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나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제 외래해충들이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날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무역 이런 교통에 따라서 그 묻어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검역 국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상 만약에 들어오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외래해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해충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면서 따라서 국제 교역량도 증가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저는 이 말을 뽑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항상 따른다는 거죠.
자,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이 비행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래병해충이 저 비행기에 무인 탑승했다 하면 그 비행기는 우리나라를 향해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직진해서 바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래해충이 정착하게 되면 이 평화로운 생태계가 깨지게 되겠죠. 처음에는 이 해충이 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이 병해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천연의 천적 자원이 없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사이에 밀도는 급증하면서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나라 외래해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고찰해 볼까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29년도에 우리가 기상자료를 처음 수집했다는 걸 오늘 알았는데요. 29년에 일본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솔리폭발이 들어왔어요. 굵직굵직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8년에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흰불나방, 지금도 언론에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 흰불나방이 58년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식물방역법을 이제 제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68년에 일본에서 감자 뿔나방이 넘어왔어요. 감자 동서에 묻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자 뿔나방이 피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최초로 긴급 방지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자, 88년 올림픽 때는 북미하고 일본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들어와요. 지금 산림청에서는 가장 핵심 방제 대상 병해충인데 2000년도 이후에 150만 주의 소나무가 계속 베어나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외래 병해충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고, 2009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미국 선녀벌레는 지금 전역에 다 꺼져서 지금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지금 올해도 지금 토마토 뿔나방이 이렇게 나와서 국가적으로 지금 들썩들썩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장 저는 지능청에 가서 이거 대책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피해가 우려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 검역본부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연대별로 병해충이 그러면 우리 검출 건수를 한번 보자. 그러면 주로 80년도 후반쯤, 그러니까 올림픽 전후, 무역, 교역이 활발하고 인적 교류가 활발했던 그 올림픽 전후로 해서 급격히 병해충 검출 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교통의 발달, 아주 그게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자료 같고요. 국가별로도 지금 중국, 필리핀, 이런 미국, 이런 순으로 계속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점차 그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런 악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보다 좀 단기적으로 기상 조건에 따라서 고온, 가습, 강풍, 이쪽을 좀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뭐 소설에도 나오고 많이 했지만, 실제 소설에도 쓰이기도 했지만, 이런 메뚜기 떼가 대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1874년과 75년에 약 12조 5천억 마리가 날았대요. 미국 쪽에. 그래서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초토화시켰습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현재 피해액으로 봤을 때는 한 6.9조액 이 피해를 봤답니다. 이 메뚜기 떼 하나 가지고. 그렇게 피해, 사람 옷까지도 막 갉아먹는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10년 전에는 아시겠지만 해남 지역에 풀무치떼가 대발생해서 큰 피해를 줬는데 수십억 마리로 지금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사막 메뚜기 한 1억 5천만 마리가 이제 날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앙 같은 수준이죠. 여기서 이게 하필 왜 메뚜기냐? 왜 갑자기 발생하냐? 예전에도 고서에 나오지만 삼국사기로 신라시대에 메뚜기 피해가 대발생했다는 게 한 18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거를 계속 고찰해보고 분석해보니까 마른 가뭄이 계속 있다가 비가 한 번 내리면 메뚜기 떼가 폭발하더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죠. 왜냐하면 메뚜기로 예를 들어드리면 메뚜기가 이런 흙 속에다 알을 낳는데 너무 건조하고 온도가 좋지 않으면 올해 부화를 하지 않고 다음을 넘겨버려요. 그 알들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느 조건이 빵 터지게 되면 이제 일제히 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고, 그 중에 제가 강풍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얘들이 굉장히 몸체가 작고 날개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자체적으로 바람만 잘 타면 150km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거는 멸종이 됐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멸종이 됐다고 하는데, 로키 산맥의 그 빙하에 파묻혔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의 예를 들어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곤충의 그 하나하나의 발육 단계, 뭐 1살에서 2살, 3살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 될 때까지의 그 새 발육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온도에 영향을 받죠. 우리는 1도, 2도를 약간의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아주 작은 곤충 같은 경우는 1도, 0.5도의 죽구 사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온도는 굉장히 반응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에 따라서 저는 이 움직임 전체를 생물시계라고, 바이올로지컬 클락으로 보고 있는데, 기후위기가 생물시계 계약을 잘 맺고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벚꽃 개화 시기입니다. 3월 22일 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춘천 4월 7일까지 이제 기상 조건에 따라서 벚꽃이 쭉 피어 올라오죠. 또 당연한 겁니다. 기후가 기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10년 전 걸 꺼내봤어요. 2014년을 보니까 지구 온난화 하지만 굉장히 계속 빨라지진 않아요. 더 늦게 정도 더 빨라진 것도 있고 더 늦어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 기후 조건에서 볼 게 아니고 기상적인 그의 기상 조건에 따라서 생물 시계가 자꾸 뒤틀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꽃을 따라 움직이는 방화곤충들, 벌 같은 그런 것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먹을 게 있어서 딱 나왔는데, 온도가 돼서 나왔는데 벌써 꽃은 져 있고,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악순환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고온다스,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폭염, 폭우, 태풍이 이렇게 좀 문제가 되면 기후를 갑이라고 보고 생물시계가 이제 을이라고 봤을 때 이 계약이 깨지게 되면 고온다스비 조건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 하면 기존에 있던 병해충의 발생 양과 발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제력으로는 방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았던 그런 자연 환경을 아주 잘 개간해서 배추 딱 한 종으로 쫙 깔아놨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저는 뭐 감히 깜냥도 안 되지만, 한 분이 요 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최재천 박사님이신데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이면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로 계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은 강의를 좀 즐겨 듣는 건데, 자, 해충의 입장에서, 곤충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넓은 배추를, 밭에 배추를 쭉 심었는데 이 배추를 먹고 사는 해충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파티장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언제든지 먹을 걸 널어놓고 우리 못 들어가게 방지한다. 그래서 인간과 해충 사이에서는 어떠한 그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방지 전략을 수립해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 해충의 입장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마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면, 자,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병해충에 대한 생리, 생태, 진단부터 분류부터 해서 병해충에 대한 이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 하면 일단 예찰을 들어가죠. 예찰을 해서 어느 정도 밀도가 되면 방제 목표. 통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5%만 양보할 것인가 10%만 양보할 것인가를 두고 우리는 방제 의사, 방제 적기를 딱 설정하게 됩니다. 그 방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들을 전략을 짜게 되는데, 물리적, 경종적, 생물적, 화학적 이 모든 것을 어우르는 종합적 이런 방제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정착이 되면 그 방제 전략을 점점 고도화해서 이 테두리 내에서 병해충을 이제 방지를 하게 되는데, 모든 방법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하나별로 스마트하게 제가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런 작물보호 전략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수를 넘는 것 같지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일단 예찰 부분입니다. 예찰 부분은 저희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병해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굉장히 더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이 되면 이런 병해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농업인들로부터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일일이 바쁜 시간, 먼 거리를 비효율적으로 예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편리하게, 경제적으로 무인으로 예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 무인 예찰이 어느 정도 굉장히 정착이 되게 되면 사람이 가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런 발생 모델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연구자만의 몫이 아닌 우리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예찰 시스템을 구축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업기상과 병해충 시스템 고도화인데요. 앞서 원장님께서 간략히 해주셨는데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5종의 작물에 15종의 병해충에 대해서 앞으로 10일까지의 병해충을 우리는 예측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7종으로 30종의 병해충으로 확대하고 30일까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병해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인데 이 기술은 국가농민기상센터의 1개월 예보 숫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이나 농약 안정 시스템도 저희가 연동을 해놓을 거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약재 저항성 정보 플랫폼도 연계해서 다 융합을 시켜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서비스가 고도화가 되면 여러분이 농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을 탁 켜게 되면 GPS가 잡히면서 그 지점에서의 병해충을 바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밀도, 해상도가 어떻게 되냐? 240m의 고해상도입니다. 격자 하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한 1.5km 막 되는데 저희는 240m까지 굉장히 내려놓겠다. 더 고화질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구축이 될 거고요. 기상 변화에 따라서 병해충 예측 모델 개발은 통상적으로 이건 미국 선녀벌레의 예인데 미국 선녀벌레가 이제 RCP 기후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확산될 거라는 걸 예측하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고 요거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꽃매미입니다. 꽃매미가 2008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제 막 정착하는 과정부터 2012년부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왔는데 최근 예를 들어드리면 2020년에 화성에서 최초로 부화한 시기는 월동알이 5월 13일이었어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5월 5일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에서는 꽃매미가 추워서 월동을 못했었는데 가평에서도 발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십 년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긴박하게 예찰하고 그 정보를 긴박하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곤충은 이제 시각뿐만 아니고 이런 화학적인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 곤충들이 소통할 수 있는 페로몬을 다 분석하고 카피해서 정확히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여기다 인공 냄새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짝이 있다, 여기에 먹을 게 있다 하고 주변의 해충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요것을 이제 예찰하는 걸 이제 원시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스마트폰 고화질 카메라 렌즈를 달고 요것을 그 이미지 하나하나 몇천 장, 몇만 장을 딥러닝 시켜서 요 해충이라는 걸 정확히 진단을 해서 여기 트랩에 사진을 팍 찍으면 이 사진에 마킹이 딱 돼서 몇 날 몇 시 어느 포장에서 몇 마리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미지와 함께 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하고 이 장비를 좀 더 저가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광욱 대표님 많은 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활 밀착형 예찰 시스템 강화인데요. 뒤에 계신 분은 잘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안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이비가 아니에요. 사이버입니다. 사이버 식물병원입니다.
아프면 플랜트 119로 가라.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진단하게 되는데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자체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역사와 이제 그 수준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연 이용자 750만 명이 이제 우리 이용을 하고 있고 650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이제 쉽게 얘기하면 8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민이 온라인으로 하는 게 80%, 또 수도권에서 80%를 서울, 경기, 나머지는 저 제주도까지 지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행스럽게 미국에서는 아직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접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발견한 병해충들이 있어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요 사이버 식물병원이었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병해충입니다라고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이거는 외래 병해충인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 보고하고 그래서 신문제충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병해충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빅데이터를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문제되는 병해충을 민원을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는 저도 한 재밌는데 반려식물에 대한 그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어느 반려식물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지 소비 트렌드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고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시기에 맞춰서 화학농약을 대체하거나 화학농약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 보호들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이 다 총융복합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 아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유기농업자재입니다. 해충을 예를 들면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적곤충이 이용될 수 있고 그 해충을 병들어 죽이게 하는 곤충병원성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의 성분들을 우리가 압축해서 그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식물 추출물이 있는데 이걸 이제 편하게 보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EJ 전법이에요. 해충을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많이 관심 갖고 2018년도부터 매달렸던 게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유기농업자재 개발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생물 농약은 살충제뿐만 아니고 선충, 바이러스,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살충 다양한 바이러스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제제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의 입장에서는 온갖 병해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항성 물질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농도를 조절을 해서 역으로 자연에 돌려보내면 우리가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발생 후에 진딧물, 흰가루병 이런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제적인 측면에서 유기농업자재를 개발했던 반면 최근 들어 제가 푹 빠진 거는 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그 알을 죽이면 아예 모든 게 게임이 끝나는 것 같아요.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유기농업자재에 지금 저는 아주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밀라방이 얘인데요. 이것도 물질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화학농약의 오남용이 되게 심해요. 효과 없는 농약인데 의무적으로 관행적으로 막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약재 저항성 진단 키트를 가지고 현장에서 진단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웹에 입력을 하면 결론적으로 경기도 전체 지도에 어떤 병해충이 그 지역에서 어떤 약재가 저항성이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말 그대로 정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럼 이 병해충을 방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체 약재까지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경기도가 지금 선두에서 앞서가고 있고요. 이거를 점점 고도화시켜서 전체적인 국가적인 모델로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자, 저거는 동양 하루살이에요. 저게 불을 켜놓은 지 한 5분 만에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팅커벨이라고 해서 많은 문제를 주고 있는 동양 하루살인데
남양주 시장님께서 경기도 신곡장애에 들어오셔서 우리 남양주 좀 도와달라. 하루살이 때문에 도저히 생활을 못하겠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그러면 경기도의 어느 부서가 이 해충을 감당할 것이냐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아무 부서가 손을 안 들어요. 아무 부서가 없어요. 그때 우리 농업기술 원장님께서 손을 과감하게 드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막 그 전문가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얘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강원, 얘들을 기피시킬 수 있는 강원, 죽일 수 있는 친환경 약재, 여기 수도권 보호지역이니까요. 저기 상수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고안해서 대책을 제안해서 이렇게 해본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인데, 이럴 때 분야별 전문가의 아주 애틋한, 우리 이강호 본부장님과 같은 애틋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면 되게 일도 재밌고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겠다. 그런 시스템의 융복합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자동차를 분해해 놓은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끝난다는 거죠. 이상한 그림이 나오니까. 일반 내연기관차는 25,000개에서 3만 개의 부품을 달고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동차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 환경하고 생태계하고 많이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고는 하는데, 자, 이 수만 개, 3만 개 부품 중에 요거 하나만 살짝 빠져도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당장은 움직여요. 하지만 하나하나 부품이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됩니다. 환경도 같아요. 자, 잘 찾아보셨습니까? 요게 진짜 여기 작은 부품 하나가 있죠. 이게 제비나비인데, 요 제비나비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870만 종의 한 종에 속합니다. 이 제비나비가 내일 당장 없어진들 이 지구는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하나 부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언젠가 환경은 브레이크 걸리고 인류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준비해본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1년에 한 15에서 20번 정도 강의를 이제 나갈 때 마지막 공통적으로 띄우는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입니다. 끝났다는 거죠. 네. 요게 완두수염 진딧물이라는 진딧물의 일종이고 해충이죠. 네. 진딧물은 이동이 필요 없을 때는 날개를 안 달아요. 아주 평화롭게 먹고 살다가 있었다라는 걸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불이 났던 어떤 일이 벌어졌든 지금 일사후퇴 난리는 난리도 아닌 것처럼 막 피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진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 장면을. 근데 이 얼음벌레가 막 도망가는 와중에 애를 얻고 가요. 우리가 애를 얻고 피난 가듯이. 그래서 굉장히 야, 진딧물, 하찮은 진딧물이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한번 놀라게 되는데, 요 완두수염 진딧물 더 진실을 보면 요 등에 업은 아이가 애미의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방제해야 되는 진딧물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자연을 받아들일 때는 가슴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걸 열고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단 방제할 때는 머릿속으로 냉철하게, 그때만 집중해서 냉철하게 방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토론이 있으면 더 30분은 너무 잔인한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후 스마트 방제 전략으로 발표드린 이용수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